サンキューサンキュー。最初はグー、じゃんけんぽい。あっち向いてほい。ちょっと一人にしてください。やったー、バンザーイ、バンザーイ、バンザーイ。バカー。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も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ら、ペッパーちゃん。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이게 일본에서 인간형 로봇이 판매를 시작했는데 단 1분 만에 전부 판매됐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이라고 하는데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ソイ社長、今とってもいい笑顔をしてましたね。あ、そうか。社長の笑顔を見てたら、孫社長、心から笑っていますか？目が笑ってませんよ。目が笑ってない。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인식해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 페퍼. 지난해 일본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인데 판매 1분 만에 1000대가 모두 팔렸습니다. 19만 8천엔, 우리 돈 177만 원이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愛を持ったロボットを作りたい、感情を持った心を持ったロボットを作りたいというのが我々のビジョンであります。 이런 인간형 로봇은 특히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로봇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말벗의 역할을 합니다. 애완사회에 존재하는 감정적 유대인 고리 좀 깨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그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어떤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6%. 거기에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일본에서 인간형 로봇이 판매를 이 로봇이 왜 의미가 있냐면 AI가 됐기 때문에 저 로봇이 밸류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실 이 로봇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 생리를 좀 잘 아는데 저 정도 수준의 저기 모터가 28개가 들어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다 되고 목 되고 이런 관절 다 되고 그래서 저 로봇을 사실 그 손정희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만든데 원가보다 더 비싸게 지금 그냥 원가가 더 비싸고요 판매가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저걸 어디서 만드냐면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에서 제조하고 있어요. 폭스콘에서 전자 제조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인건비를 엄청 싸게 착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게 만들어지는 건데 저거를 만들어 놓고도 밸류가 없으면 안 되죠. 왜?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선으로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클라우드 기반의 AI의 통신이 실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뭘 하면 스마트폰의 DB 기반이 아니고 어딘가에 적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이 아니고 유선 수준의 데이터 실시간 되니까 이 스마트폰이 전부 다 뭐죠? 초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초연결 사회에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하나의 빅데이터의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 데이터가 누군가가 또 뭐죠?
스캐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누군가의 또 그 정보 AI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이라는 뜻인데 어딘지도 모르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스마트폰에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켰을 때 서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한 게 실시간으로 병렬로 컴퓨팅화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무지 빠른 거예요. n분의 1로 속도가 확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 페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팔다리 붙은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클라우드 환경에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니까 저 가격에 밸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손정희 회장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손정희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의 길목을 지킨다가 자기의 그 사업 철학이에요. 지식이 권력이다. 그래서 통신사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의 넘버원이죠. 그리고 이 분이 뭘 했죠? 알리바바 투자하고 한국에 쿠팡 투자하고 쿠팡을 왜 투자했을까요? 그냥 물류 회사입니까? 아니면 AI 회사입니까? AI 회사예요. 왜? 그 사람들의 그 주소, 하물며 아파트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뭘 쓰는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뭔지, 그 사람이 쓰는 휴지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정규 분포에 의해서. 그죠? 어제 그 했듯이 그 어떤 숫자만 알면은 정규 분포에 대입을 하면 그 패턴이 나오고 그런 패턴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그 부류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정규 분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다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룡 기업들은 전부 다 정보의 길목에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걸 그냥 떨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보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거고 그게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iOS와 안드로이드를 지키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돈을 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페보 이런 데가 전부 다 전략 회사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페퍼가 결국은 움직이는 스마트폰이고 여기에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학습 교사도 되고요. 강아지와 놀아주는 사람을 대신 그리고 방범도 돼요.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모션이 필요한 데는 저게 사실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한계를 극복한 움직이는 스마트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거를 원래 일본에서 재작년에 동경에 해가지고 했는데 일본 전역에 먼저 해가지고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에 진출한다고 한 게 2019년도 올해였어요. 근데 11월 달이니까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정희가 지금 보니까 조금 투자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뚝심 있게 해왔는데 예전에도 뚝심 있게 해와가지고 금융위기 때 그때 막 공격받다가 또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더 잘 되고 이분이 뭔가 해안이 있다면 또 이분이 이제 하면 그 다음에 또 확 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페퍼가 앞으로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면 아마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 집에 그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너희 집에 페퍼 한 마리 있니?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페퍼 있니? 했을 때 없으면 이제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 키우는 집은 저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그 실행하면 가정교사예요. 정확하게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미리 해가 선점을 하면 조금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기존 하드웨어에 이 AI가 딱 접목이 되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능만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바퀴만 달고요. 그럼 얘도 어떻게 귀여운 반응형 로봇이 되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밸류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블로그였어요. 이 블로그가 어떤 의미였냐면 자 여러분들 보면 블로그로 뭘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카페에 또 퍼날라요. 그리고 카페에 유료 회원은 무료 회원이 한 90%고 유료 회원화 시켜가지고 카페에서도 공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블로그는 회원들이 관리가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죠. 여기로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좀 더 고급 정보를 회원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빼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때요? 우리 조금 더 친해질까 해서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하고 카톡 개설해서 이제 친구 맺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서로가 이런 어떤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 하니까 전화번호를 여기서는 오프라인에서 하면 전화번호를 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로가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 하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럼 야, 그러지 말고 한번 다나와 한번 들어가 봐. 다나와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쿠팡으로 바뀐 거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몰 들어가서 검색해봐. 그럼 여기서 네이버 쇼핑몰인 옥션도 이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전부 네이버 쇼핑몰이나 요즘 쿠팡보다도 네이버 쇼핑몰이 더 정보가 다양하죠. 쿠팡은 정해진 것만 MD가 올린 것만 하는데 이 네이버 쇼핑몰이에요. 여기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괜찮네? 그럼 그 개별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회사 홈페이지도 한번 검색해보고 그리고 뭐죠? 블로그의 평도 한번 다시 보고 왜냐하면 그 광고는 안 보잖아요. 그 회사의 광고는 별로 안 보고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이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그냥 네이버에 블로그 검색해 봤더니 막 적나라하게 막 올려놓은 거 아줌마들 죄송합니다 아줌마라니까 적당한 표현이 없을까? 하여튼 네티즌. 뭐 이런 그 사용 후기를 보면은 적나라하니까 그걸 보고 신뢰가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블로그는 10년 전 트렌드고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다 바뀌었어요. 왜? 블로그는 한번 가공이 되는데 유튜브는 대놓고 그냥 쌍욕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리얼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그리고 이제 구매 결정에가 만족도 높은 사람도 있고 안 높은 사람. 구매 결정에가 만족도 높은 그다음 뭐죠? 또 이제 자랑질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건질건질해 또 카페부터 해가 사돈 8천 다 하고 막 트위터 날리고 페북 날리고 막 또 여기 리플 달고 이게 막 이렇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특징을 보면 검색이 되는 거는 이쪽이에요. 이걸 개방이라고 하고 검색이 안 되는 거는 이쪽이에요. 그 대신 정보가 폐쇄적으로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 차원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정보를 공유는 하는데 폐쇄적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소통 면에서 보면 이쪽은 그냥 소통은 잘 안 돼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그냥 보내기만 하고 홈페이지 같은 거. 그런데 이쪽은 뭐죠?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고 요 축에 놓고 이렇게 쫙 보니까 어때요? 제일 중간이 멀티 펑션이 되는 거죠. 검색도 되면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소통도 되고 그런. 그래서 이게 블로그와 유튜브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블로그 랜딩 사이트하고 유튜브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마케팅에서 핵심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정보의 길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야 되냐? 최소한 하는 흉내라도 내봐야 돼요. 그 감각을 가져야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그게 그 다음 차선에 되지. 이걸 모르고 내가 마케팅 전략 세운다면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여기서 만든 걸 링커에가 페북으로도 날리고 네이버 쇼핑몰 네이버에도 올리고 여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것부터.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대각선으로. 여기서 카톡에 카카오 스토리. 근데 요즘 오픈톡인가? 오픈 카카오톡 생겼다면서요. 얘들이 이제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 영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색이 되는 카카오 톡방을 만든 거예요. 전화번호 굳이 안 따더라도.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보통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온라인 생태계를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뭐냐면 고객의 그 고객이 뭐냐면 고객은 데이터베이스예요. DB가 많을수록 고객을 발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신뢰는 어디서 생기냐면 온라인에서 보니까 조회수 곱하기 댓글이에요. 그 다음에 브랜드는 어떻게 생겨요? 키워드.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있고 조회수와 댓글과 그 다음에 키워드 요게 명확해야지 앞으로는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획득하는 게 결국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럼 마케팅을 한다는 건 뭐죠? 고객이 누군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고 어떻게 하겠다도 좋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고객 DB를 확보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조회수와 댓글이 많이 이 사람 타겟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아까 브랜드 포지셔닝 이 키워드라는 건 브랜드 포지셔닝이거든요. 아까 요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SNS상에서 키워드로도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럼 마케팅 전략에서 키워드가 이게 브랜드 포지셔닝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죠? 이걸 어떻게든 광고, 홍보, 체험 마케팅 아니면은 혜택을 줘서 조회수가 많이 일어나고 좋은 댓글이 조금이라도 달려야지 그걸 보고 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걸 직접 만들었는데 자, PC 기반의 웹 1.0 시대에는 1970년, 80년 우리 산업화 될 때는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제조해가 유통, 소매 이게 밸류체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SCM,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Satisfaction, Management, 이 SCM이나 이런 용어들이 PDM, 이런 것들이 Product Data Management System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 웹 1.0 기반의 PC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밸류체인이었다면 이게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 모바일 웹 2.0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이야기할 때는 컨텐츠 아까 뭐죠? 플랫폼 PCND 근데 이 터미널이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PCND 요게 사실은 지금의 비즈니스 밸류체인인데 그러니까 플랫폼을 선점을 하고 그리고 이 대기업이 네트워크를 선점하고 디바이스도 대기업이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컨텐츠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하드웨어를 보니까 3D 프린터나 가상현실이 지금 핫이슈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 컨텐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ICT와 웹 3.0 컨셉으로 갑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건 전부 포화 상태가 됩니다. 뭐냐면 스마트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 기능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내 손 안에 PC가 제일 혁신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옵션 경쟁이에요. 이거는 이제 돈 못 벌어요. 삼성이 그래서 위기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제 스마트 갤럭시 10 나와서 그러니까 11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접는 거, 그다음 이제 두 번 접는 거, 한 세 번까지 하면 갤럭시 한 12까지 나오겠지. 중국이 더 잘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도대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삼성의 4개의 핵심 사업 중에 2개가 바이오하고 바이오 있죠. 망하고 있죠. 삼바 쳐다가 지금 분식회계로 망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핵심 뭐가 나옵니까? 전부 카피 된 약 그런 거 막 하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도 지금 휘청휘청해요. 왜? 지금 반도체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 스마트폰 갈 때까지 갔어요.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뭐 좋은지 모르는데 이게 성숙기 지금 최정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지금 그 많은 게 지금 4개 사업부 중에 2개에서 겨우 나는데 지금 이게 건물이라는 게 문제예요. 뭔가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면 공룡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룡이 갑자기 갑자기 풀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덩치가 있어도. 오히려 바퀴벌레는 어때요? 살아남잖아요. 혼자만 책임지면 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컨텐츠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활개를 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뭐죠? 삼성이 못하는 바퀴벌레가 돼서 내 그 독특한 컨텐츠 지식 제조업의 포지셔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 핀란드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노키아가 망하니까 각자 동영상 만들고 이런 그냥 진짜 실체는 없는 것 같은데 실체가 있는 그 페이턴트, IP 창업, 인텔리전트 페이턴트 이런 쪽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각광받고 저 푸른 초원에 100만 원의 생활비를 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뭐죠? 그리고 스마트카 앞에 스마트 붙었던 거는 전부 스마트폰이 다 들어가면 스마트카예요. 인텔리전트 들어가면 그러면 스마트팜에다가 스마트카에다가 스마트홈에다가 기사는 AI가 해주고 눈만 감으면은 거기에 데려다 주니까 도시에서 아무리 멀어도 눈만 그냥 도어 투 도어 생활인 거예요. 집 안에서 딱 타고 그냥 위치만 딱 해서 운전 안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여의도 한복판에 와 있고 교통 체증이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상화면 띄워놓고 그냥 서로 정말 타치만 안 된다 뿐이지 그냥 막 진짜 막 안에서 진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몰입감만 주면 VR 딱 끼고 그냥 야 막 옆에서 바로 옆에서 야 이거 봐 하고 가상의 펜 딱 들고 야 이거 봐 이렇게 하고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VR 끼고 야 이거 이렇잖아 맞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출근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 세상입니다. 스마트카가 생기면요 호텔이 망해요. 스마트카가. 그리고 삼성이 스마트카를 만들 겁니다. 진입장벽이 몇 년? 0.6년 6개월 0.5년 6개월 만에 삼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카가 3가지 진입장벽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성을 담보하는 프레임 설계 능력.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토파일럿.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엔진이었는데 엔진이 날아가 버렸어요. 기계적인 엔진은 BMW 벤저가 꽉 잡고 있었는데 BMW는 유보트에서 디젤 엔진을 만들었는데 잠수함에 소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디젤이 힘이 좋으니까 압축 착화 방식의 디젤 엔진을 잠수함에 넣다 보니까 경유를 썼는데 소음이 없게 만들어. 그 기술이 자동차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벤저 S의 초창기 모델은 가솔린이 아닙니다. 디젤 엔진의 S500 엔진
그러니까 디젤인데 디젤 같이 하는 어떤 정숙성과 연비와 그러니까 이제 벤츠는 대형차가 강해요. 럭셔리해요. 그런데 BMW는 어떤 거냐? BMW는 항공기를 만들든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회사예요. 어때요? 가볍고 연비 좋고 그러니까 그게 뭐로 전쟁 때 뭐로 또 했어요? 그 독일 보병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옆에 뭐 하나 이렇게 사람 앉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BMW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토바이를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니까 연비 좋고 빠르고 그러니까 그게 뭐죠? 3 시리즈가 BMW는 핵심 특기예요. 그런데 BMW는 3 시리즈가 옵션을 많이 넣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같이 차를 아는 사람은 대형차는 S500 그런데 BMW 7 시리즈 사겠어요? S500을 사겠어요? S500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그 핵심 그 뭐죠? 역량이랄까?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혼다는 어때요? 혼다는 오토바이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소형차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혼다가 미국의 독일의 BMW하고 비슷한 성격이고, 그죠? 그러면 사륜구동 자동차 올휠 드라이브 쪽은 어디죠? 아우디. 아우디는 처음부터 네 바퀴 굴림 방식의 복잡한 형태의 미케닉을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아우디는 뭐냐면 별이 동그랗게 4개가 있죠. 이게 뭔지 알아요? 지역의 테크닉 기업 4개가 모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기술 기업들이 모이니까 아우디가요 모든 기능이 다 첨단이에요. 그런데 고장도 제일 많이 나. 그게 일본 기업은 누군지 알아요? 수바루. 그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하고 좀 그런 거 독일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뭐 혼다, 그 다음에 수바루, 그 다음 미쯔비시. 미쯔비시는 독일의 미쯔비시 있고 또 뭐 있죠? 렉서스 만드는 토요타. 토요타가 국민차잖아요, 지금. 그게 그 독일의 뭡니까 비틀 만든 폭스바겐. 거기하고 또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그 경제성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렉서스나 이쪽은 고급차로 갔지만 독일 차의 그 아까 그 이제 폭스바겐이 일본에서는 아까 금방 말해 토요타하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고 얼마.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재밌죠? 막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제가 원래 기계공학에 자동차 엔진 전공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남양주에 지금 연구소장, 뭐 센터장 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컨텐츠가 핵심이고 한계 비용 제로 사이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앞으로 이게 로봇으로 가고 근데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 그걸로 뭔가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모든 게 하드웨어 종속이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종속으로 가니까 머리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걸 미리 중간에 DB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기를 친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의성, 1인 기업, 스마트워커, 프로슈머가 뭔지 아시죠? 프로덕트 플러스 컨슈머.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돈이 안 돼요 지금. 기계를 만들면 돈도 안 되고. 근데 앞으로는 이게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되면 내가 만든 컨텐츠는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되면 누가 쓰는지를 다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재산권이 보호가 되니까 돈을 다 받는 구조가 돼요. 가상화폐하고 연결. 우리나라 안타까운 게 이 가상화폐를 그런 걸 계속 사행성으로 생각하는데 이 가스라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그냥 기름을 가스 스테이션이라 하잖아요. 그 가스에 뭐냐면 촉진
가스를 넣어야지 차가 움직이듯이 서버가 있고요.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나? 서버가 있고 이 서버를 이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들 스마트폰 생각하면 돼요. 이런 서버들이 있고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에 계약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들을 여기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그러면 전체 그 계약들이 내 개인의 서버에 다 블록같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요것만 바꾸면은 됐는데 전체 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가 여기 있는 사람도 이 전체 계약을 전부 자기 서버에 다 저장을 해주니까 어때요? 해킹이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반 이상이 그러니까 51%가 계약이 맞고 나머지가 가짜라 하더라도 51%면은 이 계약은 진짜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킹한 사람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데를 다 바꾼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블록체인의 핵심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전기료를 어디서 조달해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블록체인으로 주고받은 그 남는 가스가 있죠. 그것들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전부 다 나눠 받는 거예요. 그걸로 뭐죠? 기름비 하듯이 전기비를 하라는 뜻인데 가스를 없애버리고 그냥 블록체인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사회봉사자인가요? 그런 생리를 모르니까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니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할 수 있나요? 막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때 정재승 교수 나와서 그러잖아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 보고 내가 보고 답답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당신은 금덩어리 들고 가가지고 쇼핑몰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음식 사 먹냐? 이게 핵심이거든. 코인도 종류가 있어요.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요 금이에요. 금을 가지고 우리가 라면 사 먹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제 코인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바보 둘이 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됩니까? 한쪽에서는 또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정책 이론자들이 다른 이야기 해야지. 그래서 이게 컨텐츠가 사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스마트. 그래서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프로덕트 컨슈머가 돼서 3D 프린트 앞으로의 그 유망한 거는 설계 디자이너, 기계공학 나와가지고 남 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계 작가가 돼가지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신발도 디자인하고 올리고 그럼 그걸 3D 프린트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뭐 1,000원씩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드는데 페덱스가요 3D 프린트 이 분야에서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해요.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50% 이상은 비행기로 왔다 갔다 안 하고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만들어도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보잉이 아니고 에어버스 380이 있죠. 에어버스 380이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게 3D 프린트 때문에 그래요. 한 방에 비행기를 날개를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리벳이 필요가 없고 균열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배관 있죠. 옛날에는 그 배관을 전부 다 용접을 했어요. 용접하는 3D 프린트, 스틸 프린팅이 있어요. 스트라다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3년 전에 3D 프린트 그러니까 철로 스틸로 3D 적청을 하는데 그 레이저로 녹여가면서 적청하는데 그 특허가 풀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3D 프린터가 활성화된 부분도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라티스가 넘버원이었는데 에어버스 380에 그 배관이 한 300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커지고 가벼워지고 경쟁력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733인가 뭐 비행기 있죠. 문제가 왜 생겼을 것 같아요? 다 그런 어떤
오히려 너무 안주해 있었던 거지. 예, 유럽에서는 보잉을